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로운 세상을 염원하는 진행자 표창원입니다. 표창원의 정의의 시간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는 여러분과 함께 이 시대의 진정한 정의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진행할 분은 봉사활동과 방송을 통해서 정의로운 삶에 대한 고민을 건강하게 해결하고 있는 개그우먼 윤미숙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의로운 세상이 빨리 오길 늘 기대하고 소망하는 개그우먼 윤미숙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본인에게 불이익이 다가올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본인이 속한 조직이죠. 경찰의 명예에 또는 실추가 우려되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또 막강한 힘을 가진 검사가 찍어 누르는 상황에서도 오직 정의만을 위해서 진범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입니다. 황상만 전 형사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상만입니다. 네. 모든 저희 코너에 오시는 분들께 똑같이 드리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본인이 정의로운 선택, 결정 혹은 행동을 한 때가 있다면 그게 언제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걸 여쭤보거든요. 저는 뭐 유명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건 없고 뭐 내세울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굳이 좀 뭐 한마디 한다면 평생을 경찰관으로 살아왔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형사 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그 많은 사건을 하면서도 한 건도 뭐 잘못됐다고 이의 신청을 받거나 탄원이나 진정 투서를 전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게 제가 내세울 수 있는 자랑거리 한데. 네.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네요. 뭐 저도 일선에서 형사 또 경찰관 생활 해봤지만 무척 많은 이의를 받아봤거든요. 저는 한 건도 없었어요. 네. 하지만 그 많은 그 형사 경력 중에 수사하셨던 사건 중에서 그래도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게 약촌 오거리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영화 재심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께 알려지기도 했고, 방송에도 여러 차례 소개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약촌 오거리 사건,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그 목격자, 하지만 진범이 따로 있고, 황 반장님께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애쓰셨던 그 상황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게 뭐 하루 이틀이 끝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 설명은 제가 생략을 하고요. 일단은 제가 제일 고민했던 게, 사실 저희 관내에서 발생한 사건도 아니었고, 네. 이미 확정이 된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저를 좀 당황스럽게 했죠. 그런데 그 사건을 좀 내사를 해보고 좀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진짜 범인이 바뀐 거예요. 저로서는 이거 뭐 정말 제 양심하고 많이 싸워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네. 제가 여기서 덮어버리면 저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그 사건은 그대로 그냥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맨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위에 이제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휘 라인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상의를 해도 답을 못 내려요. 답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맨날 며칠을 소행만 하다가 결론이 내려진 게, 황 반장 네가 알아서 해. 전부 이제 다 빠져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나름대로도 고민을 하고 하다가 제 팀원들한테 하루는 모아놓고 내가 책임지겠다. 네. 수사 지금부터 한다. 해가지고 수사 개시를 한 거예요. 그것이 제가 지금 뭐 10한 5, 6년간을 저를 시달리게 할 줄은 몰랐죠. 예. 그래서 약촌오거리 사건이 주는 그 의미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네. 경찰관들 누구라도 소신만 있으면 그 억울한 거 다시 풀어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확인 수사할 수 있고 고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보통 그 일반인들이나 국민들은 아, 저 사람 뭐 고생했다. 그리고 억울한 사람 풀어가지고 참 대단한 일 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고 네. 제가 조그마한 힘이지만 그 사건을 함으로써 그 뒤로는 다시는 인권 침해 행위가 어느 권력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단 한 건도 발생을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사건은 절대 국민들이 용납 안 할 것이라고 예, 판단을 해서 거기다 의미를 제가 두는 것이고 그거 뭐 조그마한 나름대로는 국민들한테 선물을 좀 해드린 게 아닌가 예, 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당시에는 사실 그럼 엉뚱한 목격자 어린 친구잖아요. 예. 이렇게 잡혀 들어가서 유죄 확정 판결 받고 그런데 반장님은 다른 진범이 있음을 알게 됐고 그리고 그 진범에 대해서 수사를 해나가시면서 자백까지 받으셨지 않습니까? 예. 그랬는데 결국은 검사가 기각하고 입건도 못하는 상황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때 느끼신 어떤 뭐 절망감이랄까? 뭐 이런 게 어땠을까요? 근데 그 자백을 받기 전에 이미 유력한 참고인의 그 진술도 있었고 네. 그리고 또 그 주변 수사를 어느 정도 해가지고 그 진범을 검거를 했고 그렇죠. 또 그 검거 현장에서 바로 자백을 받아냈어요. 네. 본인이 인정하고 굉장히 편안한 상태로 본인은 그렇게 다 모든 걸 진술하고 자백하고 사실을 밝혔는데 그래서 일단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살인 사건이기 때문에. 네, 그럼요. 그런데 바로 기각이 되라고 그랬어요. 그냥 이유 없어요. 석방을 하는 거죠. 본인도 좀 이상해요. 너 나가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왜 내가 나가지? 그러게요. 이상하네? 자백까지 했는데. 내가 살인자인데 네. 왜 내가 나가지? 그렇게 이제 본인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을 할 정도. 그래서 나가라고 나중에 내가 또 다시 부르마 했어요. 그냥 내보내놓고 수사를 또 한 거죠, 계속. 네. 그래서 그 뒤로도 3번을 자백을 했어요. 이렇게 내놓고 한 상태에서. 네. 그런데 구속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경찰이 신청을 하면 그 제도가요. 검사가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법원까지 가지를 못해요, 이 사건이. 그냥 검찰이 이렇게 자르고 하니까 우리로서는 뭐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저로서.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포기까지 하려고 했었고 또 포기하려고 했던 그 원인이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구대까지 발령이 나버려 수사가 완전히 손을 띄게 되는 그 상황이 됐었죠. 네. 근데 그러한 노력들이 결코 헛된 게 아닌 게 결과적으로 재심이 열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억울한 옥살이를 하던 예. 피고인이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고 예. 그 공은 결국 황 형사님의 수사 노력, 그 반대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해내간 노력들이 결국 재심의 원동력이었을 텐데 어떤 심경이셨습니까? 재심 무죄를 알게 되셨을 때. 이제 재심 과정은 복잡했죠. 네. 복잡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한 게 아니고 이제 변호사 역할이 뭐 컸고요. 박준영 변호사. 그런데 그 무죄를 선고받는 날 네. 이제 광주 고등법원에서 이제 선고가 있었는데 예. 제가 그 세상이 그냥 헌해지는 것 같은. 네.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법정에서 나올 때 뭐 기자분들이 막 찍어서 올린 사진도 있는데 보면 그때 제가 뭐 굉장히 밝은 표정. 그 사진을 보니까 네. 저도 제 모습을 그렇게 그냥 그런 모습을 못 보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표정이더라고요. 네. 자, 이제 형사님의 그 기나긴 형사 생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건을 접하셨잖아요. 많죠. 참 작은 그런 범죄로부터 살인까지 이르렀는데 다 기원 못 하시겠지만 특히 이제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도 있고요. 같은 범죄인데 그래도 뭔가 좀 더 짠한 범죄자가 있고 인간적 동정이 가는 범죄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예. 그럴 때 법적으로는 경찰에 전혀 재량이 주어져 있지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좀 이렇게 선처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경험도 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어떤 법과 이 사람의 어떤 정과 네. 이것이 서로 충돌하는 사건이에요. 예. 법으로 치면 당연히 처벌을 법대로 해야 되는데 네. 또 인간적인 면에서 생각을 하면 처벌하면 안 돼요. 예. 그런 경우가 아마 형사 생활을 하신 분들은 다 있어요. 그 누구나 뭐 저만 특별히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기억나는 것은 상습절도 보면요. 네. 그래가지고 수배가 돼가지고 된 상태였는데 젊은 친구였어요. 네. 20대 한 후반 정도. 근데 이 친구를 막 여기 전국적으로 도망을 다니니까 어떻게 대전에서 잡았어요. 대전에 며칠 동안 잠보고 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잡아가지고 그 집에 가서 잡았는데 그 순간 또 이거 내가 못할 짓을 할 모양이다 하는 생각이 딱 들어요. 왜요? 왜 그러냐면 그 친구가 고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뭐 달리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네. 뭐 중국집에서 좀 배달한 거 외에는 별로 그 생활수단이 없었어. 그 다음에 뭐 이거저거 잡범이죠. 그런 전과도 많고. 근데 이 방이 이제 단칸방이에요. 부엌 하나, 방 하나.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문을 이제 두드리고 계시냐고 그러니까 나와요. 근데 방 안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있어요. 네. 보니까 이렇게 만삭이에요. 그 동거를 하고 있었어요. 네. 동거했는데 임신해가지고 9개월 정도 됐다고 그래.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힘드니까 여자가 영양실조 환자같이 그냥 평생 제대로 못 먹고 그러니까. 이 친구를 데리고 가면 내가 구속시켜야 돼요. 네. 이 전과도 많고, 또 수배도 돼 있던 상태고, 그래서, 굉장히 뭐 갈등 생기죠. 근데 그럼 내색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일단 이제 뭐 같이 가는 형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데리고 그냥 경찰서를 가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같이 동거하는 여자분이 왔어요. 왔는데 힘들어하죠. 서 있는 거 자체도 힘들어하고, 이제 곧 출산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근데 무릎 꿇고 막 빌더라고요. 울면서. 네. 좀 살려달라고. 이거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뭐 법이라는 건 냉정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영장 신청을 하면 이 친구 구속돼요, 당연히. 여러 가지 조건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생각하다 못해가지고 당직 검사를 찾아갔죠. 서류를 들고. 예.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돼 있는데, 검사님, 저는 이 친구를 구속시키면 내가 평생을 내가 후회할 것 같다. 얘기하면, 그거 굶어 죽어요, 저는. 또 혼자 아기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러면, 뭐 부잣집 같으면 상관없죠. 근데 그 여자분도 고아라. 같은 고아 출신이기 때문에. 어디 갈 데도 없고. 그 배가 이렇게 만삭이 돼가지고 어디 가서 일도 못 하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러려는 사항을 쭉 얘기를 하고, 이제 수사 외의 사항을 얘기를 한 거예요. 인간적인. 검사가 알았다고 불구속주의를 내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석방을 해서 내보냈죠. 몇 년 후에 전화가 한 번 왔어요. 사실 누군지 모르고 잊어버리겠었는데. 근데 그 친구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아마 지금 서울 살고 있을 거예요. 중국집에 취직을 해가지고 아들 낳는데 잘 키우고 있다. 서울 한번 오면 꼭 연락을 해달라고. 저는 지금 이렇게 얘기만 들어도 벌써 그냥 듣기만 해도 약간 짠하면서 되게 마음이 안 좋은데 그 사건 말고도 또 뭐 병든 아버지와 아들 사건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제가요, 개인적으로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어요. 이 사기꾼들하고 부모한테 불효하는 사람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관할이 있잖아요. 형사들은 다. 그
제가 맡고 있는 그 구역 그 담당 그 파출 소장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우리 관내에서 알코올 중독자가 하나 죽었는데 이거 그냥 변사 처리 안 하고 행정 처리로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럼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니까 변사 처리를 안 하고 그냥 장례 치르게 하는 거죠, 일종의. 예.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전화 끊고 가만 생각하니까 좀 이상해요. 그 어떤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딱. 그걸 다시 전화해가지고, 내가 현장에 갈 테니까 현장에 건드리지 마라, 내일 들어가고. 그래, 가서 보니까 정말 뼈 가죽만 남아가지고 그냥 냉장고 앞에서 이렇게 웅크려 죽었어요. 냉장고에 이 핏자국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손을 보니까 손이 막 손에서 피가 난 거예요. 이 사람 사연이 간단히 얘기한 뭐냐면 10,000원이 죽고 자기가 회사 다니다가 퇴직이 오고 나서 30이 넘은 아들하고 둘이 딱 살았어요. 살다가 이제 술 자주 접하고 그러니까 병이 들어가지고 거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옆에 누가 이게 먹을 것을 갖다 주지 않으면 못 먹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죽었어요. 누가 보든지 저 사람은 병들어서 죽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아들을 데려다가 조사를 하면서 아들 사정을 뭐라고 한 적이 한 게 있어요. 그 막 일가 친척들도 다 그냥 사람은 장례식장에 갖다 놨으니까. 상주한테 막 뭐라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왜 상주한테 뭐라고 나오고 게다가 막 거기서 욕을 했어요. 나쁜 놈이라고. 그래 그 사실 얘기를 다 해줬어요. 뭐냐면 이분 재산이 한 3억 4억 정도 돼요. 집 팔고 어쩌고 그러면.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아들이 무직자예요. 그냥 어디 가서 돈 생기면 그냥 술이나 먹고 어디 오락실이나 가고 막 이렇게 탕진하는 친구인데 자기 아버지가 죽으면 그 돈이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굶겨주인 거예요. 냉장고 열어보니까 우유 먹다 남은 우유 들어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반찬도. 그게 이제 조사 결과 그 친구들도 몰라 아무도 몰랐죠. 조사를 해본 결과 뭐냐면 한 일주일 이상은 안 들어왔어요. 죽죠.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냉장고 우유가 들어있다는 걸 알죠, 이분이. 그러니까 그거 꺼내 먹으려고 냉장고 문을 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냉장고 물만 긁다가 거기서 이렇게. 근데 그래가지고 아들 제가 존속 유기치사라 해가지고 구속을 시켰고 결국 유산 한 푼도 못 받았죠. 그리고 우리 홍 형사님께서 그 수사한 무척 많은 사건 중에 악명 높은 연쇄 성폭행범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있었어요. 한 50건? 네, 50건. 그 연쇄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시는 과정에 아주 엉뚱한 오해를 받은 적이 있으셨다고요. 사실 그 범인이 어떤 범행을 하고 다니냐면 서울, 대전, 익산, 전주, 군산 할 것 없이 전국에 있는 거의 도시로 돌아다니면서 여대생들만 한 50명 이상을 성폭행을 그리고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갈취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 중에는 자살도 한 사람도 있고 피해자가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보더라. 이 친구 이제 첩보를 얻어가지고 언제쯤 나타날 것이다 해서 아마 그때 한 4일인가 5일 동안은 그때 차소에서 잠복을 했을 것 같아요. 하다가 대낮에 그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좁은 골목길에서 격투가 벌어졌어요. 격투가 벌어져가지고 취급해오고 했죠. 근데 형사들은 그냥 깨재지 하잖아요. 막 운동화에 청바지, 티셔츠 하나 입고.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아주 신사예요. 그리고 운동을 해갖고 틀도 멋있고 힘도 세고. 그때 형사들이 4명이 갔는데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한 명한테. 근데 그 골목이 그게 그냥 골목이 아니고요. 낭떠러지 위에 있는 골목이에요. 그래가지고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이 됐는데요. 잡아가지고 왔어요. 파출소에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네. 깡패 새끼들이 어떤 신사를 아이고. 두들겨 패가지고 차에다 싣고 납치해갖고 왔다. 어머. 그게, 이럴 수가. 예. 그러니까, 이 민간인들 볼 때는요, 그 범인은 마주 있고, 이렇게. 깔끔하게 외모만 보니까. 예, 그리고, 이 우리 형사들은 막, 어떻게 보면, 뭐, 조폭도 비슷하니 그러죠. 예. 큰일 났거든요. 막, 납치해갖고 하는 것이. 죽이게 생겼거든. 네. 그러니까, 신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뭐, 파출소에서 출동하고 했던 그런. 정말 영화 같은 촌극이네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네. 그때 당시 제 차였거든요. 가지고 갔던 차가. 네. 차적조회를 하고는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냐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러자고 해서 끝났는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민간인들한테 형사들이 어떤 협조를 하기가 그거 말고도 또 더 황당한 일도 있어요. 네. 이 어떤 범인을 잡아가지고 겨우 제압을 해가지고 이 큰 길가에서 제압을 해가지고 이제 수갑을 채우려고 그러는데 누가 와서 막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오. 갑자기. 예. 뭐 하는 짓이냐고. 왜 사람을 그렇게 패냐고. 어허. 사실은 근데 그것도 이제 오해라는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이. 예. 그래야 그럼 노출을 해놨다니까요. 어이구. 그래서 이제 급하니까 수갑을 막 보여줬어요. 보이신 거예요? 한 사람. 그러니까 그때는 좀 같이 또 협조를 좀 하더라고요. 네. 정의로운 분이네요. 예. 그 정의 지심이죠. 막. 또 한 가지 이제 황당한 경험을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피해자가 우리가 흔히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하죠. 가해자한테 너무 연민 동정을 느껴서 검사하고 이렇게 충돌을 하신 적도 있으셨다면서요? 예,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게 뭐냐면 21살 먹은 그 여성이에요. 근데 36살 먹은 남자가 네. 이 여성을 납치를 했어요. 납치를 해가지고 각 지역을 끌고 다니면서 한 46일 동안을 성폭행을 하고 계속 놓아주지를 않았던 거예요. 네. 그걸 제가 우연히 이제 제보를 받아가지고 예. 이제 직원들하고 같이 수사를 해가지고 검거를 했죠. 검거를 해서 일단 피해자 진술이 중요하니까요. 네, 그래서 피해자가 이제 그때 당시 20대 초반이고 여성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 보호자를 오시라고 해가지고 조사를 싹 했어요. 같이 보호자 이제 이렇게 앉혀놓고. 근데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막 당하고 아주 그냥 몹쓸 짓은 다 당했어요. 아이고. 예. 그래서 이 친구를 죄명을 제가 네댓 개 걸어가지고 구속을 시켰죠. 그런데 송치를 했어요. 네. 검찰청으로. 예. 저 밖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검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요. 한 번도 검사한테 제가 사건 끝내면 전화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네. 거의 없었어요. 예. 그럼 끝나지. 근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 받았더니 막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검사가. 근데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면 당장 들으래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래서 갔죠. 네.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들어갔더니 들어가자마자 막 저한테 손가락질을 막 삿대질하면서 막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호. 검사가. 예. 그 직원들도 있는데. 그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요. 저보고 하는 소리가 당신 얼마나 돈 받아먹고 구속 안 될 사람 구속시켰냐고 막 소각대를 들려대는 거. 이게 무슨 소리지? 아니 돈 먹었다는 건 뭐고 구속 안 될 사람 구속시키는 건 또 뭐예요? 그래서 다시 반문했어요. 아니 검사님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 번만 얘기를 말씀해 주시죠. 그랬더니 얼마 먹고 구속시켰냐고 막 그렇게 막 고함을 질대는 거야. 다른 직원들도 있고 보니까 그 범인 막 포송줄로 묶고 수갑으로 채우고 해갖고 데려다 놓고 피해자 데려다 놓고 피해자 부모 엄마 아빠 데려다 놓고 그래 놓고 저를 부른 거예요. 네. 그래 이게 뭔 소리지? 그래서 제가 막 그 검사하고 따졌죠. 진짜 저도 막말했어요.
아니 당신은 지금도 돈 먹고 사건 봐주냐고. 막 그래갖고 막 거기서 굉장히 격한 싸움이 났어요. 저하고. 이게 예? 그랬더니 막 나가버리더라고요 검사님. 예. 근데 거기 남아있는 직원한테 물어봤어. 왜 저러냐. 그랬더니 그 직원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고 송치가 됐잖아요. 이제 그 뭐 검사가 직접 구속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 네. 법에. 예. 데려다고 조사를 하니까 그 피해자가 나 피해 당한 거 없대. 오호. 아니. 진술을 번복했네요. 예. 네. 아니 나 내가 좋아서 좋아서 같이 다닌 것이고 좋아서 그랬던 거지. 나 뭐 이렇게 뭐 강간당하거나 내가 뭐 두들겨 맞거나 감금당한 적 없다라고. 아 그러면 후속이 된 상태인데 검사 입장에서는 이거 큰일 났죠. 네. 화가 날 만해요. 저 이해해요. 예. 뭐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했으면 제가 같이 이렇게 대들지를 안 했을 텐데 네. 무조건 화를 내니까 저도 대들었죠. 예.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요. 부모랑 있는 그 피해자한테 그랬어요. 제가 나쁜 소리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예, 당신이 나한테 이 사건 하면서 커피 한 잔 갖다 줬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담배 한 가지 줬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지금 당신 딸 조사받을 때 옆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다 이거. 네. 그때 다 이렇게 지금 이 보고서 내용대로 수사서류 내용대로 전부 피해를 당했다고 했지 않았어요?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왜 이래요? 그랬더니 나도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랫동안 둘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연민의 정이 생기는 거예요. 네. 외국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피해자가 자기가 피해를 안 당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결국에는요 그 같이 있으면서 그 때려가지고 뭐 멍들고 온 것은 표시가 있으니까 네네. 그거 하나 조명 달아서 불구속했어요. 그 당시엔 성폭행이 친고죄였잖아요. 친고죄였죠.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가 예, 예. 처벌 의사가 없으면 예, 예. 처벌 못하는. 그러죠. 예. 그러니까 그냥 뭐 그렇게 제가 검사했어도 그때는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고1이 저한테 굉장히 황당한 사건이죠. 아하. 아 실제로 이게 이렇구나. 예. 그러니까 막 오랫동안 이렇게 감금하고 이렇게 같이 지내면 정이 드는 모양이다. 아이고. 예. 아주 뭐 예외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경험 그렇죠. 있으세요? 그런 경우 하지만 저는 그 성폭행 사건 정말 어렵게 힘들게 법인 권고해서 다 그 피해자 신문 조서까지 다 맞춰 영장 치려고 하는데 그 피해자가 그 어머니랑 와서 그 당시도 이제 친고죄 있었던 때니까 처벌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정말 황당한. 네 맞아요. 그런 경우 있어요. 예, 송치하기 전 단계였긴 하지만 만약에 송치가 돼서 그랬으면 저도 유사한 상황이었겠죠. 예, 굉장히 복잡해지. 맞아요. 이게 현역 활동하시면 사실 범인을 잡다가 다치는 일도 부지기수일 것 저도 같은데. 다쳤잖아요. 네, 근데 얼굴도 다치셨다고. 아 얼굴은 지금 제가 좀 붓잖아요 얼굴이. 이게 제가 사실 저는 이 고등학교 시절 한참 사춘기 시절에도 여드름 하나 안 났던 피부예요. 근데 피부가 좀 약해긴 했어. 근데 그 제가 1월 달에요 그때가 그냥 좀 그날은 뭐 사건도 없고 해가지고 그냥 출근 기분 좋게 또 멋을 낸다고 가죽 잠바가 얼른 춥거든요 원래. 그거 하나 딱 걸쳐 입고 2월 달에 출근했는데 바로 유기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초등학생이 납치당했다. 예. 그러니 뭐 그대로 그냥 뛰어나가는 거죠. 근데 제가 맡은 역할이 뭐냐면 걔들이 그 엄마한테 돈을 얼마 가지고 나와라. 현금을. 그러니까 그 엄마를 보호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자리를 비울 수도 없고 엄마 옆에서 밀착해가지고 지켜주고 또 범인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겨울에 춘데 제 생각에 아마 잡을 때 몇 시간 만에 거의 한 20시간까지 돼가지고 잡았어요, 잡기는. 네. 예, 여기저기 막 어디 광주로 어디로 막 이 도망 다니고 막 하는데 결국 잡았는데 그때 제가 동상이 걸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이튿날부터
그날부터예요. 그날부터 당연히 얼굴이 이렇게 부었어요. 붓고 그 이튿날에는 막 그 나병 환자들처럼 이 딱지가 져가지고 막 이게 막 벗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정기적으로 피부과를 다녀요. 네. 예, 그 주사를 안 맞으면 지금도 막 이 가렵고 막 그 이게 막 이 뭐가 일어나서 목욕탕 같은 데 가도 아는 분들이 아니 다른 데는 다 하얗고 이쁜데 네. 왜 이 목 있는데 얼굴만 그 빨가냐고. 계속 뻘겋어요. 예. 예, 그래서 뭐 맨날 술 먹고 다니냐고. 근데 술 먹는 게 아니고요. 이게 그때 얼어가지고 수십 번 벗어진 거예요, 이게. 계속 피부가 벗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얘기를 다른 데 가서는 할 기회가 없었어요. 아이고. 예. 그 고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경험해. 근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산재거든요. 그렇죠. 예, 공상처리를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예. 너무 뭐 과정이 복잡하고 또 그거 할 시간에 차라리 어디에 사건 하나 더 해결하는 게 낫지. 아이고. 네. 우리 국민들께서 그 이렇게 밤낮 없이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경찰관들께 당연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것은 경찰에 대한 신뢰랄까요? 또는 어떤 만족이랄까 이런 데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경찰을 떠나시긴 하셨지만 우리 경찰 어떤 부분이 좀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될까, 고쳐져야 될까 이런 건 어떨까요? 이제 저도 몇십 년 하다 보니까 그 쭉 변천되어 오는 과정을 알고 있잖아요. 네, 예, 먼저 이제 국민들께 제가 조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감히 네, 아마 외국에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까운 일본만 가도 9시만 좀 넘어버리면 거의 사람이 안 다녀요. 맞아요. 예, 예, 뭐 호텔 주변이나 네. 뭐큰 마트나 이런 주변에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네, 약간만 좀 어두운 데는 사람들이 없어요. 특히 뭐 저런 미국이나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새벽 2시든 3시든 여자 혼자 술 취해가지고 핸드백 내두르면서 그냥 비척거리고 골목을 갑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뭐 이렇게 법을 존중해주고 지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경찰들이 그만큼 노력한 결과라고도 봐요. 네, 예. 경찰관들은 사람이 사는 곳이면 다 있죠. 섬이든 산속이든 어디든 다 있는데 그래서 경찰관들이 그만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만한 치안이 확보가 돼 있다. 이 점을 좀 우리가 공기를 늘 마시니까 고마움을 모르듯이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뭐 새벽 1시고 2시고 3시고 뭐 마음대로 돌아다니니까 늘상 그러는 모양이다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보이지 않게 우리 경찰관들의 노고와 헌신이 있다 이거예요. 네. 그 점을 조금 알아주시고 조금 그 격려를 해주시면 더 힘이 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우리 경찰관들도 제가 처음 아마 제 기억하기로는 제가 그 처음 경찰에 입문했을 때 한 달 월급을 46,000원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46,000원. 예, 그렇게 받았는데 지금은 그런 금융 문제, 후생 복지 문제, 또 주변 여건 문제,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뭐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그게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좋아진 이유는 뭐 경찰관들이 특별히 뭐 우대를 해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일을 해달라는 국민들의 어떤 그 염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나는 시간만 때우면 그냥 주는 월급 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뭔가 좀 창의력을 가지고 뭔가 발전을 위하고 국민들한테 내가 미약한 힘이지만 어떻게 좀 도움을 드릴까 만족을 드릴까를 생각하는 경찰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현재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찰을 떠났지만 여전히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구현하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특히 이제 최근에 관심 갖고 계신 사건 중에 과거에 정말 잘못된 사법, 잘못된 수사, 잘못된 기소와 재판으로 억울한 분들, 이분들 중에 특히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사건이 좀 있을까요? 그 전에 이 흔히들 정의하고 이렇게 네.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 저는 정의롭다, 내가 정의롭다, 뭐 정의라는 게 이런 것이다 하는 그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왜 그러냐면 네. 제가 수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그거였어요. 일단은 수사의 목적이 진실 규명이잖아요. 네, 그럼요. 그 진실을 확실하게 드러내놓으면 가해자든 피해자든 간에 더 이상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 바로 그게 정의죠. 그렇죠. 예? 네. 올바른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진실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진실 자체가 결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진실성 있게만 정말 어떤 수사를 해주고 확인을 해주고 이런 노력을 그건 방법은 제한이 없거든요. 네. 자기가 알아서 예. 아 이게 좀 이렇게 해야지 이게 진실을 알 수 있겠다라고 하면 그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약촌호의 사건도 사실은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야 황만장 너한테 그 사건이 갔은 게 그러지 다른 사람한테 갔으면 아마 그게 안 됐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뭐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저처럼 사명 많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요즘에 이제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박준영 변호사가 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저는 재심에 뭐 수사를 해봤던 그 경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것만 제공하는 거지 네. 모든 절차나 진행은 변호사가 하고 있죠. 박 변호사. 네. 자,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사실 저도 뭐 경찰관 생활을 경험하긴 했지만 결코 쉽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번 사건마다 뭐랄까요, 오해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유혹도 닥칠 수도 있고 압력도 닥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평생 진실 규명을 위한 그 의지를 좀 꺾지 않고 엄정하게 그 수사를 해오실 수 있었던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 비결이라 그럴까요? 그 마음가짐 무엇이 과연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황성만 형사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 그걸 좀 알려주시죠. 저는 그 얘기가 나오니까요 참 또 감회가 새로워지는데 왜 그러냐면 저는 좀 무프신 분들한테는 참 싸가지 없는 놈이었어요. 쉽게 해주면 좀 입맛에 맞게 해야 되는데 네. 입맛에 맞지 않게 하는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입맛대로 상을 차려드릴 수는 없어요. 그것이 바로 부정이기 때문에.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진실이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애를 많이 먹은 게 저같이 일했던 후배 직원들이에요. 후배 직원들이, 저희 이제 아저씨과를 혹시 만나게 될 때마다 한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저는 몰랐는데. 네. 제발 좀 우리 밥 좀 먹여가면서 수사를 좀 해달라. 예. 뭐 한번 잡으면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잠자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지 않느냐. 근데 제가 이제 하는 얘기는 만약에 지금 이 수사 대상이 돼 있는 사람이 니네 가족이나 친척이라면 또 본인이라면 밥이 제때 12시 됐으니까 점심 먹고 6시 됐으니까 퇴근하고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겠느냐. 예. 그래서 굉장히 그 고생들을 많이 했고 특히 약촌오거리 사건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저 혼자 하는 것 같은 그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모든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저 같이 일을 했던 팀원들이 다 이루어놓은 거죠. 그 직원들에 대한 노력과 고생이 없었으면 아마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그 상황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좀 다른 사람보다 일을 처리하는 그 인터벌이 좀 길어요. 네. 그 이유는 급히 먹는 밥이 잘못하면 체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서두르면 실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예, 법률적인가 사실적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내가 만족할 때까지 예, 확인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펜을 내려놔야 하는 직성 때문에 좀 인터벌이 좀 길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잡으면 좀 장기전으로 가는 경우도 많죠. 네. 최고 뭐 3년 6개월 아니면 뭐 1년 뭐 이런 것은 1, 2년은 보통이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안 놓고 그냥 잡고서 그냥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해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만 사실 뭐 경찰관이었던 분들은 다 아실 테고요. 네. 빨리빨리가 경찰 내에도 있잖아요, 병이. 그리고 있죠. 특히 강력 사건 나면 뭐 일주일 열흘 내에 못 잡으면 무능하다 그러고 뭐하냐 그러고 질책 쏟아지고 할 텐데 어떻게 그렇게 버텨낼 수가 있으셨을까요? 그러니까는 그게 강사건이 하나만 나면 괜찮은데 네. 계속 그냥 나잖아요. 막 예. 뭐 몇 달 만에 뭐 나는 수도 있고 며칠 만에 막 나는 수도 있고 이것은 대중이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일단은 먼저 난 사건은 뒤에 난 사건에 묻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사를 하다가도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예. 이건 뭐 다는 사실이에요. 네. 근데 저는 누가 관심을 갖다 놨든 제 나름대로 그냥 제 담당이든 아니든 네. 제가 수사했던 그 사항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우직하게 그냥.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사건이 이게 났어. 네. 요것만 가지고 누구를 만나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만나면서 이 사건도 좀 물어보고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버릇이 돼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해결이 늦게 되더라도 하여튼 뭐 되긴 되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앞서 높은 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찰관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싸가지 없는. 근데 사실 저도 경찰 경험을 해봤지만 경찰관들은 사실 계급이 깡패란 말도 하고요. 예, 그러죠. 높은 분이 쥐고 있잖아요. 예. 국가 평정, 예. 인사발령 앞서도 이제 파출소로 쫓겨갔다는 말씀 주셨지만 높은 분이 싸가지 없다고 하면 엄청난 불이익이 뒤따르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내고 참고 오래 해오셨을 수 있었어요? 방법이요? 네. 간단해요. 내려놓으면 돼요. 그리고 제가 계급이라든가 이런 데 연연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특히 이제 사법근무를 또 오래 하다 보면은 거기에 네. 별로 이제 계급장이 안 보이니까 네. 예,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경찰을 제대로 했으면 제가 40년 동안 했어요. 근데 중간에 그만뒀어요. 사직을 하셨던 거예요? 왜 이제 사표를 냈어요. 사표를 예, 내시고. 왜냐면 예. 부모님하고 막 제가 외아들이라 제가 집이 원래가 전라북도 장수라고 촌 무주 장수 무진장. 네, 무진장. 예, 그때 당시 전기도 안 들었을 때. 네. 거기에 이제 부모님이 살고 계시고 저는 이제 서울서 근무하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은 명절 때 뭐 자가용 있고 그래 명절 때 하나도 뭐 수시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거리가 머니까 고속버스를 타도 자 고속버스 터널 가자. 거기서 또 전주까지 가. 네. 전주에서 또 장소에니까 버스를 타고 가. 거기서 또 걸어가든지 아니면 버스를 타고 또 가야 돼. 이러니까 하루 걸려요, 가는 게. 네. 그러니까 못 가요. 이게 제사 때 안 가죠. 아이고. 명절 때 못 가지. 이런 게 그냥 부모님이 화가 나가지고 호적 박아버리라고. 어머. 그냥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 부모님 뭐 뜻을 따라야지. 그래서 그만두고 그때 사표 수리 안 해주려고 굉장히 그때 당시에 제가 모시고 있던 행사반장님이 막 왜 사표 내냐고 죽이려고 그랬었죠. 네. 너를 내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형사로 만들 자신 있는데 네가 지금 여기서 왜 거꾸로 지려고 하냐고 막 집에 쫓아가서 발로 막 문을 걷어차고 난리도 아니야. 네. 그래서 뭐 한번 사표를 딱 내니까 의욕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수리해달라고 그래서 한 달 만에 수리가 됐어요. 네. 그래서 저를 헛되거나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만 6년 동안을 고생을 되게 많이 했죠.
팔자에 없는 짓을 하니까. 음식 장사도 해보고. 예. 또 심지어는 그 바닷가 가서 배도 타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큰애는 안 그러는데 그 둘째 우리 딸내미는 유치원을 보냈어요. 어쨌든 잘 살고 있으니까 다행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고생을 하고 하다가 심지어는 제가 중동 근로자로까지도 나갔어요. 예, 그래서 사하라 사막에서 모래 섞인 밥도 먹어보고. 건설이요? 중동 건설? 예, 예. 아하. 뭐 경험이 하나도 없는데 예. 어떻게 시험을 봤는데 운 좋게 나갔었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런 일도 있고 그러는데 역시 제가 할 것은 이거더라고요. 경찰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예. 제가 그 두 번째도 시험을 봐서 들어갔어요. 네. 다시 공채로요? 예. 어허. 근데 그게 기회가 왔어요. 딱 한 번. 예. 그때 두 번째 시험 볼 때가 제가 40살이었어요. 아이고. 40살. 근데 네. 그때 당시에 경찰관 시험을 30세로 잘랐어요. 네네. 자격을. 근데 40살인데 어떻게 시험 봤냐고요? 제가 전경을 나왔거든요. 전경대. 그래갖고 전의경 출신들 특채를 하는 때가 딱 한 번 있었어요. 맞아요. 정의 특채 있었어요. 예, 있었어요. 옛날에. 예. 기억하실 거예요. 네, 예. 그럼요. 예. 그때 제가 시험을 봤는데 뭐 공부할 시간도 없고 우연히 이제 이 신문 광고 보고 이제 있구나 해서 같이 접수만 했고 뭐 그 접수하고 한 20일 있다 시험 봤나 근데 머리가 안 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라북도에서 봤는데 합격생들 중에서 제가 하여튼 전국에서 제일 나이 많았어요. 20살. 그때 2등으로 합격했더라고요. 와. 그때 이제 영어도 있고 그랬는데 네. 좀 기특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저 인사계에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 있었어요. 네. 동명이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한테 설마 했으니까. 네. 그래서 한 만 6년의 갭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33년 경력자예요. 네. 그러면 39년이었을 거예요. 그랬겠네요. 예. 아, 이래서 천직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다시 경찰관 신분을 찾은 것만 해도 이건 감사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가진 고생을 다 해봤잖아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도 봤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체험을 해보셨으니까. 우리가 몰랐던 이런 물류의 사람들도 있구나. 그런데 제가 배를 탈 때는 사람들이 말을 안 해요, 저거. 같은 선원들이. 그래서 왜 이렇게 나를 따돌림하지?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끌어들어가면 막 이 피가 나요. 힘내서. 예. 근데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 거 나중에 물어보니까 나를 도망간 줄 알았어요. 수배당해가지고. 아하. 그 경찰관을 도망자 수행자. 아니,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겼는데, 그때는 이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붓지도 않고, 이제 막 그 얼굴 색도 좋고, 젊고. 예. 그런데 이상하게 배를 탔단 말이에요. 네네. 이놈이 이거 분명히 수배자다, 이거 도망다니는 놈이다. 그 당시는 또 시대가 그런 시대였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나한테 말을 안 했더라고요. 가까이 하면 또 자신들도 불리할까봐. 혹시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머.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나는 경찰관이라는 신분 자체만 가져도 행복하다. 어? 그리고 이걸로 해서 내가 가족도 부양하고 애들 교육시켜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사는데 내가 더 바랄 게 뭐 있겠냐. 그래서 진급 자체를 처음부터 포기했어요. 그 시간에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하자. 그래서 다시 들어가가지고 들어가서 다시 근무를 시작하면서 첫 달부터 내가 근무 성적 1등을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뭐 큰 부담 없이 하니까.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신껏 하려면 나쁜 놈이 좀 돼야 되고 나쁜 싸가지 없는 소리도 좀 들어야 되고 그리고 내려놔야 돼요.
진급이라든가 뭐 이런 표창 받는 거라든가 퇴직하고 제가 근무했던 퇴직할 당시에 그 있었던 파출소에 그 생활안전 네. 협의회 예. 거기에 가입을 해가지고 활동하고 있어요. 격세지감이시겠네요. 근데 예. 그렇게 나쁜 놈 소리를 들었어도 저도 모범공무원 선정도 되고 그랬어요. 아. 그게 제일 자랑스럽더라고요. 네. 정말 들으면서도 너무 대단하신데 이렇게 대단한 형사님께서도 혹시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고마웠다, 이분은 정말 나에게 인생에서 고마운 분이다 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제가 정말 고마움을 느끼는 것은요, 저같이 근무했던 많은 후배 직원들이에요. 지금 어제에도 저한테 전화가 후배한테서 왔는데, 그때 저한테 배운, 같이 근무를 하면서 배우고 익혔던 그것을 지금 너무너무 잘, 그래서 제가 인정을 받고 있다고 우선 고맙다는 전화가 왔어요. 이제 네. 그 TV를 보고 아마 전화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전 퇴직했지만 제 이름을 당당히 밝히고 저도 사무실 간판을 걸었고 네. 사람들한테 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제일 기분 좋았던 때요. 이제 신세를 졌다, 뭐 고맙다 이러고보다도 지금도 고마움을 느끼는 게 뭐냐면 순찰차가 가다가 다는 안 그러는데 저를 아는 후배들이 순찰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제가 길거리 걸어가고 있으면 내려서 인사를 하고 가는데 지금도. 예. 그리고 제 사무실을 자주 방문해요. 예, 순찰서 나왔다고. 그리고 뭐 이렇게 오면 커피도 한잔 마시고 뭐 음료수 이렇게. 저는 그때가 제일 행복해요. 퇴직한 지 지금 제가 6년, 7년째 들어가는데 그래도 잊지 않고 이렇게 찾아주는 그 후배들이 있다는 게 제일 자랑스럽고 고맙고. 예. 비밀의 숲을 파헤친다는 것은 용기와 인내뿐만 아니라 희생, 그리고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협까지 감수해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평생 동안 감수해 오신 황상만 반장 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정의를 지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 구석구석에 아마 우리 황상만 반장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서로 진실을 향해서 그리고 정의를 지켜나가는 자세로 더욱더 살기 좋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황상만 반장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